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동양 그림 속 동식물에 담은 인문학적 의미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 동양 그림 속 동식물에 담긴이라고 할까 담은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창 고심을 하다가 우리 한국어의 본래 전통은 주어를 생략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담은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 뜻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 말씀과 같이 국민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 다빈치 같은 화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이 아리따운 단준 선생님 말씀을 가슴 깊이 묻고 지금까지 살게 됐습니다. 저는 다빈치가 화가인 줄 알고 미술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다빈치가 해부학자니까 나는 해부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해부학을 독학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더 열심히 해서 방학 되면 토끼, 개, 염소, 작은 짐승은 제가 직접 해부하고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해부도도 그리고 뭐 다빈치처럼 하면 되니까 어려울 일이 전혀 없었죠. 예, 이름은 레오나르도죠.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 사자 이 말인데 어쨌든 그분을 대로 하면 되겠지. 그분 산 대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여러 가지 고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발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알고 보니까 다빈치의 직업이 가수였어요. 근데 전기 작가들이 그걸 일부러 빼놓습니다. 그러면 또 알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빈치 되기로 했는데. 그래서 노래 공부도 해서 그때 뭐 노래 공부라는 건 이제 우리 때 생각은 국악인 이런 것이 잘 제가 6, 8학번인데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할 때였습니다. 이태리 가곡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성악을 하게 됐죠. 독창회도 두 번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내가 이게 서양 노래만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국악도 좀 배우고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돌아보게 되고 또 뭐 결국은 인간의 문화라는 건 자연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림에는 자연물이 그려지죠. 꽃과 새 이런 걸 많이 그리는데 우리 동양 그림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림을 볼 때 그냥 빨강색 이쁘다, 새도 귀엽고 이렇게 보죠. 이런 거는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지? 모란꽃인가? 작약꽃인가? 이렇게 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지식을 통해서 그림을 본단 말이죠. 또 여기다 숫자를 써서 이건 5월 달에 피는 꽃인데 이건 목련꽃인데 4월에 피잖아. 이렇게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 그림을 보는 것도 그림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떠오르죠? 자, 4월에 피는 목련꽃과 5월에 피는 모란꽃이 함께 필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 동양 그림은 거의 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게 그렸습니다.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배웠다는 사람이 그림을 붙여놓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렸을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이 모두 사실은 이 모란꽃에 담긴 의미, 목련꽃에 담은 의미, 뭐 이런 새에 담은 의미, 담긴이 아니죠. 사람이 거기다 담았으니까 담은 의미죠. 그런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적인 사실마저도 무시했던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 동양인이 가진 문사철의 결과고 그것이 우리 동양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목련꽃은 4월치에 핍니다. 이때 제가
저희 집에 핀 모란꽃을 내가 일부러 사진 찍었습니다. 꽃 봉오리 이제 필려면 멀었습니다. 한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조상님들은 활짝 핀 것으로, 만경한 것으로 그린 거죠. 자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규장각 앞에 목련꽃이 핀 걸 제가 일부러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게 그렸느냐? 모란꽃은 부귀를 뜻합니다. 모란꽃이 부귀라는 뜻을 가질 리가 없죠. 사람이 모란꽃에다가 부귀라는 의미를 붙인 겁니다. 목련꽃은 그림에서 목련꽃의 이름이 목필화기 때문에 반드시 필하고 소리가 같죠? 읽는 음이. 그래서 반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얻는다. 무엇을? 부와 귀를.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또 이 새는 뭘 뜻하느냐? 이 새는 수대조라는 새인데, 이 새의 숫자가 목숨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목숨 숫자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장수라는 의미, 오래 산다는 의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반드시 부귀하고 오래 살 것이로다 라는 이런 좋은 말을 그림에 담아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련꽃이 4월에 피고 모란꽃이 5월에 핀다는 생태적인 사실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언어적인 좋은 의미를 그림에 담아서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점도 불구하고 했던 겁니다. 자, 동양 그림 중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닭을 그리면 병아리를 거느리고 있는 닭이 암탉이래야지 왜 장닭을 그려놓나요? 어미닭을 5마리 그렸는데 5마리가 모두 또 장닭입니다. 설마 예전에는 암탉은 살지 않고 장닭만 살았으려고요? 그런데 화가들이 이분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동양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서양과도 다른 독특한 거죠. 이런 것도 저 이치에 맞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 그림의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닭은 알다시피 암탉과 장닭이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이거 다 장닭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했던 시절이니까 닭 그림을 그릴 때도 암탉은 안 그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추리를 그릴 때는 2마리를 그려도 둘 다 암놈을 그리고 1마리만 그릴 때는 반드시 암컷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존 남비 사상을 가지고 암메추리를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지고 장닭을 그렸다,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생각들이 우리 조상님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상님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 생각을 아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문학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동양에는 신선도라는 독특한 그림이 있는데, 이 신선들이 대개 8명을 그립니다. 이분을 빼고. 이례적으로 한 분이 더 들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신선들이 이렇게 한 동네 모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둘이만 아는 사이입니다. 화가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이 둘이 바둑 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뭐 재밌게 구성하기 위해서 바둑판까지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단지 이것도 실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그렸구나 라고 무시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라고
알아볼 때 이 시대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생각을 알므로써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더 넓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우리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양이가 나무 등골에 올라가 있으면 참새 6마리가 날아가고 없어야죠. 근데 참새들은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정작 고양이는 참새 사냥에 관심이 없군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이 평화를 나타낸 건가 봐 이렇게 짐작하면 그럴듯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고양이와 참새를 그리는 그림이 77세 장수를 축하하는 희수도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뭐죠? 전통 문화를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제멋대로 짐작하면 그러면 바람직한 문화 생활이 아니죠. 우리 동양에는 그림 감상이라는 말을 독화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읽다 이 말이죠. 책도 아닌 그림을 어떻게 읽느냐? 읽는다는 말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그 말이죠. 독서라는 말 속에 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리학 책인지 생물학 책인지 책을 보는 것은 그건 독서가 아니죠. 한자로 말하면 견서라고 하면 맞을까요?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 책이 곰팡이가 났나 제보는 잘 됐나 자세히 책을 살펴보는 건 책을 살펴보는 거지만 그걸 독서라고 할 수는 없죠. 또 무슨 서지학자가 내 장서 2만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책을 본다면 그건 한자로 말하면 관서라고 해야지 그걸 독서라고 할 수 없죠. 독서라는 말 뜻은 뭔가요? 새 책이 됐든 헌 책이 됐든 큰 책이 됐든 작은 책이 됐든 그 속에 담긴 뜻,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내면서 보는 게 바로 독서죠.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그림 감상이라는 말을 만들 때 뭐 견화해도 되죠. 그림 본다. 관화, 그림 바라본다. 그래도 되죠. 찰화, 그림 자세히 살펴본다. 이래도 되죠. 그러나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읽을 독자 독화라고 한 데는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림이란 소그랬나 개그랬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을 찾아 해독해내는 것이 진짜 그림 감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읽을 독자 독화라는 말을 만들어 썼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감상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말이 아니에요. 일본어예요. 감이라는 글자도 한자도 중국 사람이 만들었고 상이라는 글자도 중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감상이라는 두 글자를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든 건 17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죠. 근대 일본어입니다. 그 근대 일본어를 우리가 지금 수입해다 쓰고 있는 거죠. 감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그림 감상이 있었고 그때는 독화라는 말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는 음악 형식이죠. 그러니까 오페라 보러 가자 그러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페라 들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을 읽는다. 그림 속에 그 속에 담긴 뜻까지 알아내서 보는 것이 진짜 그림 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천문학 그러잖아요. 문이란 말은 글자가 나열된 건 문이 아니죠. 글자가 나열돼 있으되 그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문이 되는 거죠. 그럴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 그 말은 하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천문학이죠. 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걸 알아내는 것은 지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문학은 뭔가요? 사람이 한 행적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문사철이고 이 문사철 속에 예술이 포함되고 어쩌면 예술이 문사철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물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림의 의미를 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의법인데 문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국어 시간에. 도금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의미를 이중으로 쓰는 법이죠. 자, 여기서 백로 한 마리와 시들어 빠진 연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백로는 시든 연못에 살지 않아요. 지금은 기후가 좀 따뜻해져서 월동을 하는 백로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 백로들이 다 필리핀으로 날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은 백로를 왜 시든 연못에 그리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때 백로는 한자로 일로, 백로 한 마리, 일로이죠. 여기에 시든 연못에는 연 열매가 솟아있죠. 연 열매는 한자로 연과. 일로와 연과를 그려서 도금이 같은 일로연과 한 걸음에 향시, 전시 두 번의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이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목적은 길 떠나는 길로 한 걸음에 향시와 전시 두 번의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이 말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걸 한자로 일로연과 쓰면 되죠. 그러나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백로 한 마리와 연열매, 백로 한 마리와 연열매를 그려서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백로는 이때는 이미 한 번 걸음, 한 걸음에 재수하지 않고 한 걸음에 이 말이죠. 이 걸음, 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연열매는 그냥 무슨 연밥에 넣어서 먹는, 밥에 넣어서 먹는 식료품이 아니라 연속 등과하다,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과거가 두 번 있었죠. 향시와 전시. 과거 제도는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나 기본 골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고 그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진사가 되고 진사님이 돼야 양반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죠. 이 백로가 백로 한 마리가 일로라는 도금이 같은 점을 일로와 동일시해서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겁니다. 중의법의 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서양에는 이런 그림이 없어요. 서양 그림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의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낼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건 결혼식 패백 때 우리가 대추와 밤을 던집니다. 대추 조자, 밤율자, 아들자자, 밤톨 이 말이죠. 결혼식 가면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속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 여러 설이 분분한데 제가 본 명나라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결혼식 피백 때 대추와 밤을 던지는 풍속이 있다? 아니, 명나라 1600년대 책인데 우리나라 풍속을 자기들이 적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풍속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임신 빨리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신 빨리 하다, 립자, 애서다, 조립자, 임신 빨리 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 놓기를 이 풍속은 아주 우리나라 명나라에서 넘어간 풍속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동북공경이라고 해서 역사도 왜곡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왜곡했을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당시 우리가 명나라 풍속을 국제문화로 받아들이고 국제생활문화죠. 그래서 결혼식 때 이런 풍속을 지금도 가지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양복 입고 강의하고 있고 여러분들 대개 양복 입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식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양복 입고 사나요? 이것은 국제생활문화이기 때문에 국제문화에 동참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우리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대추와 밤이 조립자를 뜻하는 것은 립자와 율자가 명나라 때 음이 닮았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다른데 그때는 많이 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들이 말을 계속 쓰니까 바뀌고, 우리는 세종대왕 때 동국 정문에다가 글자 발음을 적어놨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발음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임신 빨리 하라라는 것이 의미가 맞죠. 예전에 조혼을 시키니까 13살짜리, 15살짜리 며느리 맞아서 대개 초산 연령은 18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맞은 목적은 뭐예요? 손자 얻기 위해서 며느리 맞았는데, 이 며느리가 임신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라는 바 며느리에게 얘야 임신부터 해라, 이런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때 대추와 밤으로 한 것은 대추와 밤이 임신 빨리 하게 하는 양리작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대추조, 이를조, 율자, 립자, 음이 닮은 점에 착안해서 이런 풍속을 명나라에서 만든 거고, 그 명나라 문화가 국제문화로서 동양 삼국에 널리 퍼져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물려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음이자, 중의법을 이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그 의미를 파악해서 그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시켜가지고 손자 빨리 얻는 것을 굉장히 희구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요즘은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달라졌나, 이런 우리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그림도 동양에서 많이 그리던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뭐죠? 논에서 나는 참개를 다리를 오그려서 뭘로? 갈대풀로 꽁꽁 묶어놨군요. 이렇게 하면 개가 도망가지 못하고 산채로 있게 되죠. 그리고선 여기다가 전로라고 썼습니다. 전로위라고 썼군요. 그러면 전시성을 가진 로위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사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동양에는 전시성을 가진 로위라는 화가가 없습니다. 요게 화가의 사인입니다. 위, 화가 사인을 빼고 나면 전로, 갈대를 전하다, 이 말이 남는데, 갈대 같은 걸 그리긴 그렸는데 갈대를 전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집에 와서 사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갈대로가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 내리는 음식이라는 글자가 음이 닮은 거예요. 려하는 그 글자하고. 그래서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전해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할 전자를 전해준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원래는 전해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바뀐 겁니다.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전해봤다, 이 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왜 개를 그렸을까? 개는 등딱지가 있으니까 갑을 뜻합니다. 갑옷은 1등을 뜻하죠. 갑순이, 그럼 맞다를 대게 말합니다. 갑동이 1등만 하는 녀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장원급제 1등에서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은 다리를 오그려 꽁꽁 묶어놓은 거나 같다. 우리말로 떼어놓은 당상이라.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감상할 때는 먼저 기본적으로 무엇을 그렸나, 이걸 알아맞혀야 됩니다. 참개를 갈대로 묶어 놓았구만.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이 어떤 양식에 속하나, 이걸 알아맞혀야 됩니다. 우리 동양에는 수묵화와 채색화, 2대 양식이 있습니다. 서양 그림은 뭐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뭐 인상주의, 뭐 여러 가지 있죠. 동양에는 그런 거 없어요. 2가지 뿐입니다. 수묵화와 채색화. 그러면 이 그림은 뭐 눈치로 봐서 채색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묵화 양식에 속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 그림이 수묵화적으로 잘 됐나, 이렇게
그 수묵화적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되지요? 먹의 농담, 진하기와 흐리기 표현이 좋고 또 능숙한 필력, 필치가 좋아야겠죠. 그러고 보면 이 그림은 아주 수묵화로서 진한데 흐린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나타냈고 아주 능숙하게 한 군데도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요. 여기 좀 굵었으면 더 좋을 텐데 여기 더 진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단지 참깨를 요리감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상까지 받는 이런 영예로운 일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은 바란다라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좋은 말을 글자 대신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전로, 갈대를 전하다가 전려,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전해봤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개 2마리가 아예 갈대꽃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들이 아마 저 바다로 내려갈 거예요. 바다로 내려가는 이유는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 가는데 가는 개들을 보면 옆걸음질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세우고 눈을 기면서 입에서는 개거품을 버글버글 흘리면서 그걸 욕한다고 그랬습니다. 욕하면서 눈을 기리면서 옆걸음질 하면서 서로 타고 넘으니까 싸움하는 것 같죠? 싸움질이나 하면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 개라는 수생생물이 용왕님한테 지금 신고식을 하러 다 자랐다고 신고식하러 가는데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런 말을 빗대 써놨습니다. 해, 용, 왕, 처야, 횡행. 그 유명한 단원 김홍도가 그린 거군요. 바다, 용왕이 있는 곳에서도 가로로 걸어간다? 이 개란 녀석이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임금님 앞에 가는데도 이렇게 무엄한 처신을 한다 이 말이죠. 이 화제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 그림의 뜻은 개는 해라고 읽습니다. 갑옷, 갑, 1등을 의미합니다. 개를 2마리 그렸으니까 갑이 2개죠. 등딱지가 2개. 그럼 이갑이란 말입니다. 이갑이란 말이 지금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이지만 1910년까지 살아있는 한국 상용어였습니다. 향시에서도 갑, 전시에서도 갑, 2번의 과거에 2번 다 장원급제하는 현상을 우리 조상님들은 한 개의 명사로 만들어서 이갑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김부장 그분 무슨 국가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에 둘 다 수석 패스했대. 이렇게 한국말을 길게 말하죠. 조선시대 같으면 김부장 그분 이갑한 분이야. 그러면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림으로써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속에서 다뤄진 자연물이 그냥 자연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미를 담았다는 사실을 알고 보게 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갑전려, 향시전시 2번의 과거에 2번 다 장원급제에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상까지 받아먹다 과거 급제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이런 좋은 말, 이 말을 연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은 왜 그려주겠습니까?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거죠. 이 그림을 받는 분도 이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죠. 자기도 아들이 3이나 되는데 우리 아들 보고 2번의 과거에 2번 다 장원급제하라는 뜻을 보내주니 참 고맙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그림을 붙여놓고 과거 준비하는 학동은 이 그림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 그림이 의미로 다루어졌었는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개에 담은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이 그림을 본다면 야, 먹색깔 좋다. 구도도 아주 현대적이에요. 글씨도 아주 잘 썼네요. 달필이네, 달필이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정작 이 그림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문화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예, 문화가 담기지 않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또 동어미자를 이용하는 것도 것과 방법과 우의를 이용하는 것을 이제 결부해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은 쌩쌩한 년을 그렸군요. 생생한 년. 거기에 원앙새를 그렸습니다. 생생한 년은 생년, 생년을 거꾸로 읽으면 연생.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적어도 1000년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 그 당시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감상했던 분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원앙새는 부부간에 금슬이 좋으면 귀한 자식을 둔다는 속설이 있어서 그렇죠. 집안이 평화로운데 뭐 애가 속썩이는 애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귀자를 뜻합니다. 무슨 누구나 뭐 어떤 자식이든지 귀하죠. 그렇지만 그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합쳐 읽으니까 연생귀자가 되죠. 연생귀자, 연이어서 귀한 자식 낳다. 신혼부부방에 거는 그림으로 좋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연꽃 피는 7월 달에 원앙새는 오지 않아요. 산간 계곡에서 병아리 기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려야 이 의미를 나타내니까 생태적 사실에 맞지 않더라도 이런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걸 화가 한 사람이 그렸는데 누구도 이 말에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면 이 그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형식으로 남지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참 좋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그려주세요. 옆집 아줌마도 우리도 하나 붙여놓을래.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뭐죠? 문화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면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대중이 사용하지 않으면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대중이 사용하면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사실에 맞지 않는 것도 우리 조상님들은 개의치 않고 여기에 담긴 뜻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좋아해서 문화로 남게 되고 이건 서양에는 없고 동양에만 있게 된 것은 동양인들이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이죠.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의미 같은 점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냥 장난거리로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본격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서양과 동양은 이렇게 다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단서를 제공해 주죠. 자식을 장가들여 보내서 연생귀자 하게 되면 연이어 귀한 자식을 낳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굽니까? 그 집의 할아버지들이죠. 옛날에 가부장 사회 대가족 제도에서는 대를 잇게 됐고 대를 잇는다는 말은 내가 저승에 갔을 때 나한테 제사밥을 해줄 손자를 얻은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다 내세관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는 전통적으로 계세 사상이었습니다. 이승에서의 생활이 저승에 가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승에서는 우리 부부가 벌어먹고 살다가 저승에 가서는 자식들이 해주는 제사밥을 얻어먹고 사는 거죠. 제사가 끊어지면 제사를 만들어줄 자식이 없어서 제사가 끊어지면 저승에 가서 뭐가 되죠? 밥을 얻어먹지 못하니까 그날 죽은 다른 집에 가서 끼웃거려야 되니까 거지가 되는 거죠. 나만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을 다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계세 사상 속에서는 손자를 빨리 낳고 일찍 낳아야 되고 손자가 많은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손자를 얻는 것을 축하하는 그림. 대나무 죽, 축하고 음이 닮았고 죽순, 이 자손손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대나무와 죽순을 그리면 죽순, 죽순, 축손 유식하게 읽으면 위축, 견손, 손자본 것을 축하하며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마치 손자를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구도법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러나 이렇게 해야만 그 당시로서는 좋은 구도법이 되는 거죠. 그 집에 쌍둥이 손잡았다는데요. 그러면
축순을 2개 그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 8대 13, 5대 8, 황금비가 어떻고 그런 거 전혀 적용하지 않았어도 동양에서 이런 방식으로 적어도 1000년 이상 멀쩡하게 그림 잘 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원리를 1910년에 이제 국권을 이제 뺏기면서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난 일본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육권을 가진 일본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급격히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을 다시 복원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나무가 축화를 뜻하면 바위는 오래 사는 거죠. 바위가 뭐 생물인가요? 그러나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동양인들의 독특한 생각이고 또 그런 동양인들의 독특한 생각을 잘 계승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자연관의 반영이죠. 바위는 오래 사는 것, 수를 상징했습니다. 대나무는 파름 때문에 축화를 상징하고 대나무가 오래 산다는 의미를 부여받은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런 우의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한 거죠. 그래서 대나무와 바위를 그리는 그림은 죽석도가 바로 축수도가 됩니다. 장수를 축하한다. 아, 그 오래 산 거 축하합니다. 이게 뭐 그냥 너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 구체성이 없죠. 몇 살 된 걸 축하하는 거예요. 51살을 축하하는 건지 70살 먹은 사람이 볼 때는 50살 먹은 것도 젊은인데 그걸 또 축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죠. 예전에 이 숫자는 60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60세 장수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의 그림이죠. 이런 주제를 먹으로 그리면 수묵화, 색깔을 써서 그리면 채색화, 무명화가가 그리면 민화, 선비화가들이 그리면 문인화. 그린 사람에 따라서 풍이 달라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뭐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림 속에도 문인적인 그런 교양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민화, 문인화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또 그림이 색깔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색깔 쓰지 않아도 색깔 쓴 것보다 못지않게 좋은 그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그림들을 다 양식으로 보고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림들은 다 의미를 담은 겁니다. 수묵으로 그려도 대나무와 바위를 그리면 죽석도가 되는, 축수도가 되는 거고 색깔로 그려도 축수도가 되는 거고 무명화가가 그려도 축수도고 선비화가가 그려도 축수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이런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양 그림은 모두 의미를 담았는데 그 의미를 담는 방법은 중의법과 우의법 크게 이제 2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바위에 담은 우의가 장수니까 그걸 이용하고 대나무가 축하고 축이 음이 닮았으니까 그런 의미를 여기다 부여해서 응용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또 과학자의 눈으로만 보면 생물학자의 눈으로만 보면 이 대나무가 이게 바위 틈새 자라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을 찾게 되면은 다른 의미를 더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고려 청자인데 주전자군요. 근데 주전자 하나 만드는데 물 따라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요? 이름도 되게 깁니다. 청자, 상감, 포도, 동자문, 동체, 표형, 주자 뭐 이렇게 길어요. 주자란 말은 주전자란 말이고 표형이란 말은 표주방 모양이라 호리병 모양이라 그 말이죠. 동체라는 말은
구리를 칠해서 붓고 난 다음에 빨강색이 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동자문이란 말은 동자들을 문양으로 그려넣었다 그 뜻입니다. 포도와 동자를 그려넣었다. 근데 포도가 요만한데 동자가 이만하면 이게 되나요? 이치에 맞나요? 그러나 그런 이치에 맞게 그리려고 그린 문양이 아니고 동자, 자손, 손자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포도와 동일시해서 자손이 많은 것을 나타내고자 한 거죠. 상감은 파내고 다른 색깔의 흙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바탕에 흰색 흙을 넣어가지고 붓고 난 얘가 이렇게 흙이 달라지도록, 색깔이 달라지도록 만든 거죠. 판에서 다른 흙을 넣기도 하고 또 덧칠해서 다른 색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것이 문화적으로는 발달한 거죠. 더 발달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꼭 물 한 잔 따라 마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가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문화인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죠. 단순하게 청자로 하면은 담백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잡하게 하면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한 증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가치 문제까지 이것이 이 주전자 하나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자, 호리병이 모양으로 한 이유는 호리병이 1만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1만만자에다가 테두리를 하게 되면은 호리병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자는 자손만대라는 의미를 가진 주전자죠.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자손이 만대까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은 예전에 계세 사상을 가진 우리 선조들이 볼 때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맹자한테 물어봅니다. 제자가. 선생님, 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겠는데 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러니까 자손을 잇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로 보면 사후 복지를 약속해 주는 거니까 조상님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옛날 사람들의 행적을 알아내는 것이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지혜를 얻어서 어디 씁니까? 다음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다가 달마다 그림 그려 붙이는 격식, 현화, 원령 뭐 이런 것들이 지식인들 사이에 이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명나라의 박물학자인 문진형이라는 분이 쓴 장물이라는 책인데 뭐 버전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어떤 그림을 붙이고 2월 달에는 어떤 그림을 붙이고 뭐 3월 달에는 어떤 그림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그 당시는 필수 교양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소나무에 학이 올라가 있군요. 근데 사실 솔가지에 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은 이 엄지발가락이 없습니다. 이 며느리 발톱으로 위에 붙어 있어서 땅을 딛고 다니는 새지 나뭇가지를 잡는 새가 아니에요. 그럼 소나무 위에 뭐 하얀 새 있는 건 뭡니까? 그럼 백로예요. 백로는 엄지발가락이 있어서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솔가지 위에다가 학이 올려 있는 것처럼 그려놨느냐? 학은 오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라는 우의를 붙인 거죠. 의미를 숨긴 거예요. 솔가지, 소나무 솔가지는 신입니다. 섭신자 신인데 옛날에 땔감 중에 제일 좋은 게 불 잘 붙고 하는 게 솔가지입니다. 산에 가서 솔가지를 쪄서 말려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이 신이 신년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새해를 뜻합니다. 솔가지 위에 장수를 올려놨으니까 신년 익수, 더할 익자, 익수가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새해를 맞아 올해도
더욱더 무병장수 건강하시다. 아, 좋은 의미군요. 예전에 가부장 사회에서 항상 순서는 연장자인 높은 분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분은 장수하도록 축원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 그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화투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화투를 만들 때 1월 달에 붙이는 그림의 디자인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그림에는 신년이라는 뜻이 반드시 해가 뜨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의 디자이너들이 이런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짐작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옛날 선비들은 다 지식인이고 지식인들이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모든 문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했는데 화투를 디자인하게 된 일본의 화공은 이런 지식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짐작으로 그려 넣었던 거죠. 이런 뜻이 되죠. 신는 섭신, 신년, 학은 장수, 신년 익수, 플러스가 되는군요.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좀 깊은 철학적인 의미도 좀 넣고 그렇게들 하시지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좀 유치한 생각을 하셨나? 꽤 실망도 됩니다. 그러나 유치하냐 고상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자연물을 이렇게 대하고 거기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일단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계승할 건지 버릴 건지 아니면 좀 고쳐서 개량을 할 건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아는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통 우리 문화를 잊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건 전통이라는 게 뭐냐? 또 학자마다 설이 분분합니다. 전통이라는 말 어렵지 않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 잃어버린 거 그것도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져서 지금 잃어버린 거지 나중에 어떤 조건이 생기면 그걸 다시 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그건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전통입니다. 그렇게 잘난 것은 아닌데 세계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전통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면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민화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민화가 그런 겁니다. 민화는 고급한 그림은 아닙니다. 지식이 넘치는 그림도 아니고 고상한 그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세계에서 한국만 가진 그림이에요. 이걸 버리면 아쉽죠. 그러니까 민화 우리가 아끼고 전통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통 문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불화, 조선 백자 이런 거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법을 지금 고려 불화 그만큼 해내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영광을 우리가 만들었던 검증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걸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현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져 있는 거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유교 정신입니다. 유교.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도 독특한 일이죠. 이런 것도 다 전통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끼고 갖고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구조가 문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헌법 구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민족 문화를 창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 구조는 어느 나라고 그 국채의 대강을 제시한 겁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잘 아시죠? 전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걸 아베가 고치려고 하는 거죠. 프랑스 헌법 구조는 노동자를 보호한다. 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걸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 헌법 구조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민족 문화를 창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문화 헌법이라고 하고 일본 헌법은 전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평화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헌법을 가진 국민으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전통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잘했으나 잃어버린 거, 못났더라도 우리만 가진 거, 이 세 가지를 다 전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통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2월 달이 되면 이런 그림을 붙입니다. 이런 그림, 매화 꽃핀 가지에 까치를 그립니다. 까치 2마리 그리면 더 좋을 텐데 왜 쓸쓸하게 1마리 그렸지? 1마리 그려도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그림 속에 의미를 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한 거예요. 아까 백로를 사이좋게 하느라고 1마리 더 그리면 무슨 뜻이 되죠? 길로자가 2개가 되니까 2번의 길에 과거에 급제하라는 뜻이 되니까 재수하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까치 1마리만 그리면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1마리만 그린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매화는 2월에 꽃이 피죠. 3월부터 봄인데 2월에 꽃이 피니까 봄이 오기 전, 춘선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기쁜 소식, 희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합쳐 읽으면 희보, 춘선, 봄이 오기 전, 봄을 맞기 전 먼저 기쁜 소식이 있도다 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2월 달이 가장 농한기예요. 1년 내내 농사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농약이 있나 뭐가 있나. 그때는 다 오직 사람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2월 달만 농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농사일로 바빠서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출입이라고 하는데 출입을 못합니다. 오늘 공부하다가 뭐가 막혀서 웃동네 김선비한테 물어보면 당장에 해결될 것 같은데 농사일 바쁘고 몸 피곤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4km, 8km 걸어갔다 와야 되니까. 미뤘다가 2월 달에 갑니다. 시집간 딸이 손자를 낳았다는데, 외손자 낳았다는데 거기 가서 좀 방실방실 웃는 모습 좀 보고 싶은데 농사 일 때문에 바빠서 갈 수 없어요. 2월 달에 몰아서 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전 인구 이동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쪽 소식이 이쪽으로 전해지고 텔레비도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니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2월 달에 여러 소식이 오갑니다. 이때 기쁜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진짜로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겠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좋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담고 희망을 전해주고 되새기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화투 만들 때 여기 전통적으로는 까치인데 꾀꼬리를 그려놨어요. 제가 이게 원래는 까치였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화투 회사 사장님께서 까치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좀 미술사에 전하는 좀 까치를 그렸으면 좋을 건데 그냥 국민은행 까치를 넣습니다. 예전에 국민은행에 이런 상징새가 이렇게 생긴 까치였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그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죠. 까치를 2마리 그리면 이때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2마리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물론 기쁜 소식도 나타내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이게 암수를 그린 거냐 아니면 2마리라는 숫자를 나타낸 거냐, 이 그림에서는 2마리라는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던 분들이 선비들이고 지식인인데 이런 분들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부애라든지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그런 말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뭐 한 쌍을 그려서 부부애를 나타내고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아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옛날 선비 다 존경어, 경어를 쓰지. 예. 뭐 그림에 꼭 해야 그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까치를 2마리 그린 그림도 있죠? 그러면 기쁠 희자가 2개 있으니까 쌍희자가 되고, 기쁠 희자가 2개 있으니까 동희, 기쁨을 함께 나누다 라는 뜻도 되는 거죠. 예. 여기도 까치 2마리. 그러니까 도자기에도 같은 의미를 넣고 그림에도 같은 의미를 넣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좋은 의미의 뜻을 같이 나누자, 이런 의미죠. 예. 여기는 까치를 4마리 그렸네요, 또 갑자기. 그러고 보면 동양 그림에서는 까치 3마리 그림이 없습니다. 1마리 있죠? 2마리 있습니다. 3마리는 없어요. 그러면 3이 좋은 수고 4가 나쁜 수인데 왜 4마리를 그렸을까요? 예. 전통적으로 사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4가지 기쁨을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 중에 도자는 의미를 담은 그림을 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지 지화라고 하지 않죠? 네. 사희, 4가지 인생에 있어서 4가지 기쁨을 담은 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림, 이 말입니다. 구한 봉가무, 오랜 가뭄 끝에 탄비를 만났을 때 인생에 있어서 매우 기쁜 일 중에 하나다. 자, 기쁘다는 말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내가 쾌감을 가졌을 때를 희라고 해요. 근데 즐거울 락, 즐길 요는 내부적인 충동을 달성해서 쾌감을 가졌을 때는 락이라고 해요. 예. 서양에는 그냥 joy 하나면 다 되죠, 아마. 예. 근데 우리 동양은 그걸 2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고, 서양과 동양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타향우 고지. 예. 이 고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일, 이 뜻이에요. 예.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예. 옛날에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어. 예. 만났단 말이죠. 그 객지에서 친구를 만났어, 고향 친구를. 그거 참 기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객지에서 다 도와주려는 사람은 적고 헐뜯은 사람만 많은데 고향 친구를 만났으니 즐겁죠. 동방화촉이야. 예. 일생 배필이 될 상대를 만날 날. 예. 금방괴명시. 금방이라는 것은 과거 급제자 방입니다. 과거 급제자 명부의 방에, 게시판에 내 이름이 걸렸을 때, 금방괴명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4가지 가장 큰 기쁨이다. 자, 이런 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4가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있는 빨간 꽃은 뭘까요? 예. 빨간 꽃이니까 매화일까요? 예. 분명히 4번째 금방괴명시의 살구꽃입니다. 살구가 과거 급제를 뜻합니다. 살구꽃이. 예, 그래서 이렇게 화투에 있는 이 그림도 원래는 살구꽃인데 일본 사람들이 화투 만들 때 일본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급제를 뜻하는 살구꽃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쿠라, 벚꽃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 치고 이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여기서 어떤 회사, 여기는 뭐 개구리 회사, 여기는 두꺼비 회사가 이제 서로 친목회를 갖고 이렇게 하죠. 이게 만바쿠라는 장막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비와 살구꽃을 그린 것은 과거에 급제하여, 살구꽃이 과거 급제를 뜻합니다. 제비 연자가 잔치 연자하고 음이 닮았기 때문에 춘년, 제비가 봄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봄제비, 아야 앞바다 봄준자를 붙여놨습니다. 가을제비란 말은 없습니다. 추연이란 말은 없고 춘년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럼 춘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봄에 여는 잔치. 봄에 여는 잔치가 바로 과거에 급제해서 여는 잔치죠. 그 과거가 언제 있었느냐? 살구꽃 필 때 있었습니다. 살구꽃 피는 때가 농한기의 맨 마지막 철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과거 시험을 살구꽃 필 때 치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떨어지면 바로 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사철에 과거 시험 보면 농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한기의 맨 마지막 철 살구꽃 피는 계절을 과거 보는 날로 정했고, 과거 급제자에게 임금은 마침 꽃핀 살구꽃가지를 꺾어주었기 때문에 어사화가 바로 살구꽃입니다. 어사화가. 여기에는 까치 2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러면 동희, 기쁨을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죠. 매가 물건을 꽉 움켜쥐었죠. 응당히 취할 거다. 매, 취. 토끼는 달나라에 있으니까 달월이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과거 급제, 직업이 많지 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하죠. 개인의 영달도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다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나쁜 제도 같은데,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좋은 일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과거 공부를 뭐 그냥 맨손으로 하나요? 벼루에 먹을 갈아서 글씨도 쓰고 암송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벼루를 넣는 상자, 연상. 그 여기에 손잡이가 좀 동그랗고 듬직하게 좀 만들지, 이게 끝이 뼈 쪽에 이렇게 방정맞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손잡이,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과거 급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디자인한 겁니다. 살구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살구.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나이 어린 신부가 나이 어린 신랑한테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수를 어떻게 하죠? 신부 집에서 혼수를 마련해서 그 혼수를 가지고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살림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살림살이를 해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가져오는 건 자기가 쓰기에 편리하기 위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신랑이 쓰기 위해서 주는 것도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퇴침, 사랑방에서 신랑이 잠시 쉴 때 뵐 수 있는 베개죠. 퇴침 같은 걸 만들어 옵니다. 이 퇴침물 속에 흔들어 보면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납니다. 거기다 뭘 넣었을까요? 뭐 비상금으로 쓰려고 비싼 다이아몬드를 넣을 수도 있고, 돌멩이를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여기다 살구씨를 넣습니다.
그런 사실을 살구가 과거 급제를 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신랑이 사랑방에서 공자왈 맹자왈 공부하다가 뭐 어제 읽은 거나 오늘 읽은 거나 뭐 터득되는 게 없습니다. 에이 잠이나 자자 하고 베개를 들어서 옮기려고 그러면 딸그락 살구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살구시 소리가. 살구, 아이 과거 급제. 얼른 각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 베개를 나한테 해줄 때는 배구 낮잠 자라고 해준 게 아니라 살구의 의미를 되새겨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가문을 빛내달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급제 전에 신랑은 책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서방님이죠. 그래서 서방님. 그다음에 이게 개화기 때는 신랑은 저 직장에 나가고 시동생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동생이 서방님이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베갯모에 술을 놨을 때 여기 수에 꽃이 뭐겠습니까? 전혀 살구꽃 닮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구꽃을 수놓은 거죠. 여기다가 글자를 한자 썼는데 여기 보니까 주인주자 주라고 썼고 이 반대편은 심이라고 썼군요. 주심, 마음심. 서방님, 마음의 줏대를 잃지 마세요. 라고 써서 이 베개를 볼 때마다 과거 급제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성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개를 비면 저절로 과거 급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가 아니죠. 이런 의미를 되새겨서 나의 각성 수준을 높여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려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이건 물고기 3마리를 그렸는데 이왕이면 팔뚝만한 잉어를 그리든지 그래야 보기도 좋을 텐데 이게 도대체 송사리를 3마리 뭐하러 그랬나?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다가는 삼여라고 썼군요. 삼여, 3가지가 넉넉하게 남는다 이 말인데 3가지가 남는다 이게 뭔 말일까? 부동산도 남기고 증권도 남기고 자서전 한 권 남기고 그래도 삼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요즘 시대에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삼여 하면 딱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밤, 흐리고 비 오는 날, 겨울, 이것이 공부하기 좋은 3가지 여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자 일지여, 밤은 일지여, 하루의 나머지 시간이다. 너 24시간 내내 일하니? 밤에 일 없잖아. 그 여가 시간에 공부하면 돼 이 말입니다. 음우자시지여, 흐리고 비 오는 날, 1년에 일하기 좋은 때의 나머지 시간이다. 맑은 날에 힘써 일하고 비 오고 눈 비 올 때 그때는 일 못하지 않니? 그때 그 시간에 공부하면 돼 이 뜻이죠. 동자세지여, 겨울은 1년의 마지막 나머지 시간이다. 봄, 여름, 가을 농사 사져놓고 겨울에 할 일 없지 않느냐?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된다. 학문하는 데 있어서는 이 3가지 여가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다라고 가리킨 위지 왕숙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식당에 식욕도 크기 위해서 식당에 붙이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식당에 가보면 물고기 그림을 많이 걸어놨는데 물고기도 잉어를 그릴 때는 잉어 한 마리는 똑똑한 사내 아이를 두었으면 그런 뜻이고 잉어 2마리면 과거에 급제했으면 이런 뜻이고 또 잉어 9마리면은 임금님이 정치를 잘 해줘서 우리가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뜻이고 쏘가리를 그리면은 중앙청 공무원 됐으면 하는 뜻이고 의미가 다 달라요. 쏘가리 먹으면 중앙청 공무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쏘가리 궐자와 대궐 궐자가 궁은 임금님의 살림집이고 궐은 임금님의 집무실 건물이죠. 그러니까 임금님 사무 보는 데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쏘가리를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금붕어는 뭐 부자되라는 뜻이죠. 예, 이렇게 의미를 담습니다. 4월이 되면 등나무에 벌을 그립니다. 등나무는 오를 등자하고 의미 닮았고, 벌은 벌 봉자가 벼슬에 봉하여진다는 봉하고 의미 닮았기 때문에 등용 봉후라는 뜻이 되겠죠. 예. 자, 3월에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4월이 되면 어떻게 되죠? 과거 급제자들한테 뭐 벼슬을 줘야죠. 근데 벼슬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벼슬 자리도 많지도 않고, 대개 10% 정도, 뭐 한 20% 이내에서 벼슬을 줍니다. 그러면 퇴직자가 있으면 그 자리 나머지를 승진시키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새로 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 신참이라고 하나,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건 군대 용어고, 원래 조선시대는 신례자라고 그래요. 신례자, 올레자, 새로 온 사람, 신례자. 또 신례자가 오면은 그 사람을 환영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것이 그런 말하자면 인사이동철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인사이동이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승진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는 이런 걸 흑살이, 뭐 식물도감에도 없는 흑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읽고 있는데, 사실은 등나무죠. 등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위에서 매달리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제 사물이 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우의가 자꾸 많아지죠. 처음에는 모란 꽃을 무심히 봤다가 제 부귀라는 의미를 붙이고, 처음에는 복숭아를 야 맛있다 먹었다가 장수 3000년 오래 산대라는 의미를 붙이고, 송료 처음에는 아 쉬었다 이렇게 하다가 자손을 많이 두다라는 의미를 붙이게 되는 거죠. 농경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23대가 한 동네에서 산 집도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이사 가지 않고 23대가 존속된 그런 성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가 많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복숭아는 동방삭의 고사 때문에 동방삭이 천도복숭아를 훔쳐먹고 3000년 살았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옛날 얘기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오래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수가 많으니까 다수라는 의미의 그림이 됩니다. 여기다가 불꽃놀이 하는 폭죽을 그려서 1월 달에 생신을 맞으신 계환 선생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미의 그림, 생신을 맞아서 이 천도 드시고 더욱더 오래 사세요,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복숭아는 복숭아인데 여기에 매미가 붙었군요. 매미는 우리는 맴 운다고 생각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찌루 이렇게 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찌루가 한자로 지료하고 음이 닮았어요.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미 소리, 이 물총새가 한자로 지로라고 합니다. 지로, 물꽃에 있는 백로 같은 새다. 그러니까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둘 다 하는 짓이 똑같죠. 그래서 지로라고 합니다. 연못가에 해오라기 이 말이죠. 그래서 지료라는 말이 알았다라는 뜻이니까 이 연적,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먹을 갈아서 공부하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까지는 물론이고, 예전에는 문학을 잘해야 최고입니다. 시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보러 안 가도 됩니다.
시를 잘 지어가지고 지식인들 사이에 내 시가 막 유행을 해서 임금 귀까지 들어가. 임금님이 보시고 야, 참 시 잘 지었다. 그러면 그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재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죠? 예,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예, 복숭아가 3000년을 뜻하니까 3000년 길이길이 문명을 날리는 사람이 되다. 이런 뜻이죠. 부와 명예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옛날에 시를 잘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적에도 여기 물 주둥이에 매미를 붙여놨고 신사임당이 그린 원추리, 이게 시커먼 건 색이 변색된 겁니다. 여기다가 매미를 붙여놓은 것도 바로 알았다, 알았다, 터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죠. 이번에는 향나무를 그렸네요. 향나무 좀 멋있게 그리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렸죠?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파리를 가로획으로 찍찍찍, 줄기를 세로획으로 찍, 딱 도장 찍었군요. 목숨 숫자를 그린 겁니다. 향나무로 목숨 숫자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향나무 100자를 파자하면 흰백만 남으니까 백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백수라는 말은 일백백에서 하나만 빼면 흰백만 남으니까 흰백자 백수 99세를 뜻합니다. 아니, 흰백자 백수가 왜 99세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또 이런 문화를 만들던 분들은 선비들이고, 선비들은 이 문자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룸살롱이 있나 골프장이 있나, 옛날 선비들이 뭐 별로 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나가서 축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식유의를 하는 겁니다. 아, 우떡네 그 어른 올해 백수시랴? 그러면 백수? 100살 되려면 1년 남았는데요. 올해 99이신데요. 99을 흰백자 백수라고 하잖아. 어째서요? 일백백에서 하나만 빼면 흰백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백수지. 아이고 참 그럴듯합니다. 주변에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수가 99세를 뜻합니다. 아니, 내친 김에 88세도 만들어 볼까 봐요. 그럼 88세는 쌀미자 미수로 하지. 어째서요? 이 쌀미자 보면 여기에 88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지 않나요? 아, 그거 참 그럴듯하네요. 기발하십니다. 내친 김에 77세도 만들어 볼까요? 77세는 기뿔이자 희수로 합시다. 여기 7자 하나도 없는데요. 기뿔 희자를 초서로 쓰면 77처럼 보이잖아요. 일관된 원칙이 없어요. 뭐 사람이 살고 죽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이 그냥 지식유의로서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 참 그럴듯하다. 그래서 옆에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사용하니까 이것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가 낳은 그림을 통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향나무인데 소나무로 목숨 숫자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송수도가 됩니다. 소나무 송자가 찬송가 할 때 길일 송자하고 음이 닮았으니까 송수가 되죠. 회갑을 칭송함,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재를 만들어도 이파리 3층으로 소나무 분재를 만들면 송수라는 의미를 가진 분재가 되겠죠. 향나무, 세상에 뭐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소나무와 향나무냐? 소나무와 향나무로 해야 좋은 의미가 쉽게 되니까 이파리 3층으로 향나무 만들면 백수란 뜻이 되겠죠. 의미가 좋은 분재가 됩니다. 요즘에는 원예가들이 이런 원리를 잊었기 때문에 그냥 철사 감아서 배배 꽈놓으니까 가서 감상하는 분도 그거 잘 꽈놨구만 이렇게 감상을 하는 거니까 그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의 한 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린 줄조차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헌법 구조에 맞지 않는 문화생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닮은 점을 이용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법이 중의법이죠. 사물이 가진 우의를 이용하는 것이 우의법이죠. 여기에 성현들의 말씀, 남이 주로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인유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원리는 동양 사람들의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양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서양 그림에도 다 의미가 있지만 서양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런 방법이. 동양에서 이게 성행한 것은 이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뇌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뇌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일단 기본형이 만들어져서 태어납니다. 그 기본형이 유럽인과 동양인은 다르고 그 다른 뇌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형질 문화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갈대와 기러기를 그리는 그림, 노안도가 늙을로 편안한 노안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처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음 이자를 이용하는 중의법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과 우리의 뇌구조가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갈대와 기러기를 그리는 그림, 노안도입니다. 갈대밭에 기러기가 앉아 있어도 노안도고, 기러기밭에 갈대가 있어도 노안도입니다. 갈대와 기러기를 그리면 그것을 동양에서는 노안도라고 했던 겁니다. 늙어서 편안하다, 이 말이죠. 갈대 로자가 늙을 로자하고 음이 닮았고, 기러기 안자가 편안 안하고 음이 닮았고, 달이 즐거울 낙을 뜻하기 때문에 보름달 뜬 달밤에 갈대밭에 기러기가 있는 그림을 그린 것은 내용이 노후안락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그림도 잘못됐죠? 추석 얼마 전에 지났는데 기러기 왔나요? 기러기 아직 안 오잖아요. 앞으로도 한 달 더 있어야 기러기 옵니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치해 많지 않지만 노후안락이라는 의미를 이 그림 속에 넣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기러기를 그린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 이런 그림이 신중하게 처신하다, 이런 뜻이죠. 조선시대에는 늙어서 편안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조선 선비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늙어서 편한 게 진짜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1차적으로. 중국의 선비는 오늘 하루도 신중하게 처신해야지, 이 그림 볼 때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선 선비는 노후 복지연금 하나 더 가입하고 올 것이고, 중국의 선비가 신사예요. 신사숙녀 여러 번 하는 신사. 신사가 오늘 하루도 실수 없이 신중하게 처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탈거리를 만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한 번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늙어서 편안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재산을 늘려서 노후 복지를 얻으려고 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우애를 높여서 늙어서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저같이 교수라면
내 학문이 잘 이어져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야 나도 늙어서 마음이 편하니까 제자를 잘 길러서 제자들을 좀 의욕을 북돋아주고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그림 속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지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문화생활이죠. 예. 자, 이건 서양 그림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치에 딱딱 맞는 것만 그림으로 그리고 꼭 있었던 사실만 그림으로 그릴 것 같지만 아무리 서양이기로 이런 그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겠습니까? 튤립은 4월에 피죠. 붓꽃은 5월에 피죠. 백합은 6월에 피죠. 한데 피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그려놨죠? 역시 서양 사람들도 의미를 나타내려니까. 예. 웬 또 아름답지도 않은 징그러운 해골을 그려놓고, 아니 음악책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덮어놓지. 이게 무슨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예. 껍질 벗겨진 귤은 또 뭐며, 파이프 담뱃불은 뭐하러 그려놨는지. 예. 자, 정물화인데 병에다가 꽃을 꽂았으면 창가에 놔두면 이 창은 유속이 센 곳입니다. 넓은 방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니까 바람이 센 곳이에요. 그러면 꽃이 금방 시들죠. 예. 그러면 꽃꽂이한 보람이 없죠.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역시 붓꽃, 계절이 다르게 피는 튤립 이런 것들을 한데 꽂아놨습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면 애벌레, 그다음에 번데기, 나비가 한 대 있어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돼야 맞는 건데 그거 한 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도 다 이치를 거스르지만 그러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나타냈던 거죠. 근데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 의미를 넣겠다는 목적은 같은데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방식이 다릅니다. 자, 이런 그림을 우리는 정물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름은 정물화라고 부르지만 이 그림의 주제는 인생부상을 일깨우는 그림, 바니타스라는 그림입니다. 라틴어니까 다 대문자로 써야죠. 성서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그 모든 영광이 푸르의 꽃과 같으니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구절을 상기시키도록 그린 그림입니다. 예전에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바로 이런 성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무상이라는 말은 뭐죠? 상이라는 말이 지금 말로 바꾸면 영원이죠.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곧 시들어버릴 꽃, 깨져버리기 쉬운 꽃병, 곧 꺼져버릴 불인 파이프, 영원한 불이 아니죠. 파이프의 불, 찰나적으로 인간을 즐겁게 하고 형격도 없이 사라지는 음악, 악기 소리, 사람이 죽고 나면 종적도 없이 없어지는 세상의 지식, 이런 거 비누 거품처럼 톡 터지고 나면 흔적도 없는 비누 거품과 같이 다 헛된 거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그림이죠. 예. 동양에서도 이런 미인도도 여자를 멀리하라는 그림이에요. 동양에서 선비들이 장미꽃을 그리는 이유도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막경절 함부로 꺾지 마라. 상유국 가시가 있어서 상인수 손을 다치면 불같이 고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의미를 담는 자연물에 사람의 생각을 의탁해서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나눌 때에 우리가
문화를 향수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거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자, 창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 창조한다는 창으로 되게 압니다. 그 창자는 상처가 나서 살이 아문다는 뜻이에요. 칼로 벤 상처가 아문다. 새살 돋아난다 이 말인데, 그 새살 돋아날 창자, 창조 창자의 창달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헌법 구조에 나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의 창달이라는 말은, 창은 화창하다는 창자예요. 쭉쭉 뻗어나갈 창자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서 이것이 우리 후대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쭉쭉 뻗어나가게 해야 된다. 그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구조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 것의 문사철, 우리 문화의 문사철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내야 되죠. 그 문사철은 대개 여러, 우리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자연물에 대해서 이용해서 뭘 하는 일이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 식물 문양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식물 문양이 거의 없어요. 팔괘문 같이 이렇게 태국문 같이 기호적인 거, 아주 추상적인 이런 특색이 있지만, 어쨌든 문화라는 것이 자연과 결부시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림, 조각, 공예, 그것이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서화골동이죠. 그런 것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을 엿보고,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도 손해나지 않고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이런 문화 생활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겨울이 됐는데, 겨울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세한사무도라는 그림을 겁니다. 이 세한사무가 무슨 뜻이냐? 연말연시 추운 계절의 새 친구다. 그래서 송죽매를 그리고 소나무, 대나무, 매화. 여기에 바위까지 그렸네요. 그러면 사우도라고 해야지 왜 사무도라고 했느냐? 공자님께서 이로운 친구도 세 종류요, 손해나는 친구도 세 종류가 있다라고 사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엄하게 이걸 뭐 사우도, 오우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자님이 하신 이 말씀을 되새기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바로 인유법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다 자연물을 그렸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익자도 사무요, 이로운 친구도 세 종류 있고, 손자도 사무라, 손해를 끼치는 친구도 셋이 있다. 우직, 친구가 강직하면, 우량, 친구가 이해심이 많으면, 우담은, 친구가 견문인을 보면 이롭다. 그러나 성질이 괴팍하거나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좋기만 하거나 친구를 위해서 충고 한마디 안 해주고 너 잘났다 잘났다 칭찬만 하는 그런 친구는 손해 끼치는 친구니라 라고 가르친 공자님 말씀, 요 구절을 상기시키는 그림입니다. 친구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럴 때 공자님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번 겨울을 나시는 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